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는 제4장 기동무기 체계에서 전차에 대해 이제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3절 이제 장갑차서부터 제7절 개인 전투 체계까지 아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공부할 것들이 많아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갑차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갑차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개념적인 것부터 먼저 살펴보면 장갑으로 보호되어 이 전투 병력이나 이 전투 병력이나 물자를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투 차량으로 여기에는 전장에서 안전하고 또한 신속하게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 이 병력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장갑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갑차는 보병에게 이 기동력과 방어력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개념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병 수송용 장갑차, 여기는 APC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제 보병 수송용 장갑차와 보병 정투용 장갑차가 있는데, 여기 앞에서는 이제 보병 수송용 장갑차,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출발했다는 거죠. 주로 이 장갑차는 보병의 탑승 인원을 어떤 이동을 주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의 어떤 소화기 탄으로부터 탑승 보병을 보병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그 다음에 제한된 화력을 어떤 지닐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중 탑승 전투의 어떤 새로운 전술 개념이 이제 도출됐는데, 이것은 보다 강화된 어떤 보호력과 화력으로 인해서 탑승 전투의 어떤 제한된 대전차 전투가 이제는 가능하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 장갑차의 개념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장갑차의 주행 장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것이 있느냐면 궤도형과 차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궤도형 장갑차는 산악이나 그 다음에 야지 지형에서 운영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보병 수송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투용 이런 것들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투 중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어력 증대가 용이한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차륜형 장갑차는 포장 도로나 평지에서 이 기동성이라든지 승차감이 이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기동성이 우수하다 보니까 어떤 수색이나 정찰, 기지 방어용 이런 것들로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 및 여기는 정비 유지가 저렴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장갑차는 수행하는 어떤 임무에 따라서 병력 수송용과 보병 정투용 장갑차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 시간에. 그러면 병력 수송용 장갑차는 보병의 탑승 이동을 주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적의 어떤 소화기 탄으로부터 탑승 보병을 방어하고 제한된 화력을 이제 구비하며, 그 다음에 보병 전투용 장갑차는 여기는 방어력과 화력으로 인해서 탑승 전투와 제한된 어떤 대전차 전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운영 및 정비 유지 비용이 이제는 저렴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궤도형 장갑차와 이 차륜형 장갑차의 어떤 특성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계속 쭉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기동성에서 한번 보면 궤도형 자동차는 야지 기동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제자리의 선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장음을 통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륜형 장갑차는 평지나 그 다음에 포장 도로, 이 도로에서는 기동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자리 선회가 불가하고 이 장애물 통과가 제한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제성 면에서는 이 궤도형 장갑차는 운영 유지면이 다소 이제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은, 여기는 장갑차는 운영 유지면에서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그런 체계 이제 장갑차의 어떤 체계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갑차, 전투 장갑차의 어떤 구성은 여기는 차체, 포탄, 그 다음에 보병 탑승 공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동력 장치인 엔진과 가속기로 되어 있고, 주행 장치는 현수 장치 및 궤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탑에는 무장과
그다음에 포탄 구동 장치가 있고 송탄 장치가 있고 사격 통제 장치가 이제 그 포탑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요원은 조종수와 차장, 그다음에 사수, 탑승 병력, 그다음 보병 1개 분대 이런 순으로 인해서 전투 장갑차에는 이렇게 운영 요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 장갑차를 전투의 운영 시에 여기에는 생존성 보장이 어떤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동 방어라든지 반사 신호의 어떤 최소화를 위해서 여기는 스텔스 기능이 여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량화를 위해서 수동 방어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생방 위협에 대응한 어떤 화생방 방어 개념이 여기에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 항법 장치와 그 다음에 디지털 통신 수단을 이용한 지휘 통제가 여기에는 가능하다는 이런 체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장갑차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갑차의 기원은 장갑차는 이제 기병에서 유래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병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그 말을 타고 이제 이 기동력을 이용해서 싸우는 이 기병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기병은 7세기경부터 이제 등장했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 기마술, 기마 장비 발달로 인해서 말과 사람이 이 중무장을 한 중기병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병은 여기는 보병을 위한 어떤 수색이나 경계, 기습 이런 걸 담당하는 경기병과 그 다음에 돌파 작전 시 충격 정시를 이용한 중기병으로 여기는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병은 경기병과 그 다음에 중기병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병은 이제 어떤 현대의 어떤 그런 장갑차로 발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기병은 이제는 전차로 이렇게 발전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장갑차의 어떤 기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갑차의 어떤 그런 이제 발전 쪽에서 이런 장갑차의 계속적인 등장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독일서부터 장갑차가 쭉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 하면요. 이제 갱단들이 이게 난무하면서 초기에 군용 장갑차를 개조한 민간용 장갑차가 개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간용 그 장갑차를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자, 은행들은 트럭 자체의 철판을 보강한 장갑차로 인해서 현금이라든지 이제 양도성 유가증권, 귀중품 이런 것들을 수송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이 철판을 씌운 어떤 자동 추진식 야포가 이제 대전차로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이 연합군은 전쟁터로 재빨리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가벼운 전차의 개발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종래의 어떤 바퀴 대신에 이제 이 종래는 첫째는 바퀴가 이렇게 사용됐지만 이제는 이런 무한궤도 이런 것들 무한궤도를 달리는 가벼운 장갑차로 이제는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갑차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전체적인 장갑차에는 자, 이 장갑차는 하나의 어떤 체계, 즉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그 동력 발생 및 어떤 전달하는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포탑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는 포탑 이런 어떤 그 포탑이나 기타 장치 이런 것들이 여러 개의 어떤 하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체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체는 자, 주로 알루미늄이나 이 장갑 판재를 이용해서 유격 장갑의 형태로 제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승무원의 어떤 탑승이라든지 어떤 장비 탑재 공간을 제공하고 외부 공격이나 충격으로부터 내부 승무원과 어떤 구성품을 보호하는 어떤 용접물로 여기에는 차체는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자, 잠깐만 여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동력 장치라고 했잖아요. 이 동력 장치.
그 다음에 동력 장치는 자, 주동력의 발생 및 전달을 통해서 차량의 기동에 필요한 어떤 견인력, 제동력, 조항력, 그리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어떤 전략을 공급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수 장치입니다. 이 현수 장치는 자, 차량 하중을 분산하여 지지하고, 그 다음에 주행 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접지력을 유지하면서 노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어떤 진동이라든지 충격, 그 다음에 이 사격 시에 어떤 반동력을 흡수하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가 현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포탑은 그 적의 공격이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 승무원과 어떤 구성품을 보호하고 탑재 장치를 지지하기 위한 어떤 용접 구조물로서 여기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포탑의 어떤 무인화가 이제 되는데, 이 포탑 무인화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이 포탑의 어떤 무인화라는 것은, 자, 이 포탑은 존재하지만 존재하되 내부에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포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됩니까? 내부 공간이 작아져서 포탑 크기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차체가 낮아져서 생존성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방어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경량화 소재의 어떤 포탑 적용으로서 여기에는 체계 전체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엔진 및 이런 변속기가 소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무인 포탑은 감시라든지 영상 장치가 발달하면서 이제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비의 어떤 첨단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 무기 체계에서 이 무인탑은 어떻게 발전해 갔냐면 로봇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인명에 대한 어떤 보호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에 이제 많은 나라에서 연구 및 어떤 면에서 보면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수상주행입니다. 이 수상주행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만 한번 수상주행 원리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그 한반도의 어떤 특수성, 그 다음에 수상주행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능인 동시에 장갑차의 어떤 전차로 기동 성능 보장을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이런 고려하는 어떤 면에서는 기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갑차가 단순한 인원 수송 기능만을 수행하였던 어떤 병력 수속 장갑차 형태에서 이제는 부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별도의 장치 없이 이제는 수상 주행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다 일반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만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여기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궤도 추진 방식입니다. 수상주행에서 궤도 추진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자, 물갈퀴 형상의 흠을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궤도가 회전하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인데, 여기에는 그 장갑차의 별도의 어떤 추진 장치를 장착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활용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의 저항과 어떤 궤도의 회전 속도를 고려했을 때 효율이 떨어지는 이러한 혹시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워터 제트 추진 방식은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이제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워터 제트 내로서 흡입되는 이런 흡입되는 물이 여기에서는 그 임펠러의 어떤 고전 회속에 의해서 고속 고압으로 분산되는 거죠. 이 분산되는 힘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힘이 이제 작동하면서 추진이 되는 거죠. 이게 고속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런 현상에 우리가 여기는 워터 제트 추진 방식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보병 전투 장갑의 운영 개념입니다. 어떤 운영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가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병 전투 장갑차는 기갑이라든지 기갑부대에 편성해서 단독이나 또는 어떤 보전포 협동 이런 작전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대장갑 차량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인원 살상을 어떤 주 임무로 하고 필요시 대공사격 임무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투 병력을 수송하고 또한 탑승 전투를 수행하고 여기는 대장갑 파괴가 가능한 어떤 무장을 탑재 운영하며 기동간에는 주 야간 전천후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상 어떤 고온과 저온 이런 것들의 어떤 혹독한 이런 작전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러한 전투 장갑차의 어떤 우리가 특징이라고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이제 국가별 주요 장갑차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에는 너무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국가별 주요 장갑차는 그냥 참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갑차 체계의 어떤 발전 추세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장갑차의 어떤 추세를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서는 체계 측면에서 보면 자, 보병 수송용 장갑차에서 전투 장갑차 개념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능 측면에서는 자, 주 무장이 이제는 소규경에서 중규경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차 유도 무기가 탑재되어 있고요. 탄약의 어떤 간통력과 사거리가 이제는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탑승 전투 개념 시 어떤 이런 사격 통제라든지 지휘 통제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능동 방어 체계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개발 방향 측면에서는 자, 기본형을 중심으로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서 성능 개량 지속이 어떤 면에서는 이것저것 지속적으로 연구 및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임무 수행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는 계열화 장비 개별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이제는 이러한 전투 우리 장갑 체제의 어떤 발전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장갑차의 방호 수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슬랫 아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갑차의 방호 수단은 기본적으로 전차의 방호 수단과 유사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2003년도에 이라크전을 통해서 가장 대중화되고 가장 높은 효과를 인정받은 것이 이 바로 슬랫 아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랫 아머는 1944년 당시 이 나치 독일군의 어떤 펜저하우스트에 큰 타격을 입은 어떤 구소련 육군의 대응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구소련군은 어떤 그 침해의 어떤 그 침대에 스프링 매트릭스나 닭장을 구성하는 어떤 철망들을 이 전차 여기에 이 전차 자체에 부착한 경우 자 펜저 파우스트라와 같은 앞전 순관을 이용해서 탄두를 폭발시키는 이 대전차 튼에 여기에서는 이 불발을 일으키거나 최소한의 어떤 조기 폭발을 일으켜서 간통력을 크게 여기는 저하시킴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44년 야전에서 이제 급조책으로 각종 이제 부가장갑이 이제 장착된 이후에서 1945년에 이르러서 현재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슬랫 아머가 이와 어떤 비슷한 구조의 철망한 구조 이런 철망한 구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차에 부착되어 이르렀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슬랫 아머의 어떤 정착된 기계화 차량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 장갑차의 기술 발전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냐라는 거죠. 자, 단순히 이제는 장갑차의 어떤 장갑차의 기능이 병력 수송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공격력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는 기동뿐만 아니라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여기에는 간측 같은 게 이런 간측 같은 것도 여기에서는 이제는 효과적으로 가능한 형태로 이제는 전천후 장갑차가 이제 개발되어 가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과거에 보면 우리가 사격만 거의 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 가지 관측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바로 관측을 통해서 사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서 이제 우리가 전차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미래의 장갑차 기술 발전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면 자, 현재 어떤 원격으로 기동하는 이런 어떤 전투 차량들이
이제 선진국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장갑차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탑승하면서 사격을 했지만 이제는 이런 어떤 전투 이런 무인 어떤 이런 그 전투 차량인데요. 여기에는 그런 전자장비 이런 것들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는 여기에서는 목표물을 바로 여기에서는 타격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까지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도 모든 것들이 전자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무기도 여기에 따라서 같이 우리가 발전되는 이러한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의 화력 운영계획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장갑차가 이렇게 이제 안전한 곳에 이렇게 후방에 배치가 돼 있죠. 그러므로 해서 여기는 인원살상이라든지 지역 표적을 제압하고 있고요. 이런 탄환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제한적이지만 대공 사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적 장갑 파괴라든지 차량 파괴라든지 적전차를 파괴하는 이러한 이제 현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사격만 했지만 여기에는 무인 이런 어떤 것들이 여기는 통신 장비들이 이제 갖추면서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여기서 입력하고 그다음에 이런 뭐 하여튼간에 그 제한적이지만 이런 대공 사격까지 이제는 장갑차가 가능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전투 차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 차량은 여기에서는 적보다 유리한 지역으로 여기에서는 병력이라든지 장비, 탄약, 물자를 여기에서는 수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어떤 자체를 활용해서 화기탑재라든지 전술지, 화력 통제 수행이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크기나 적재 능력에 따라서 여기에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기동 형태에 따라서 차륜형이냐, 궤도형이냐 이것으로 우리가 또 분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 그다음에 운용 목적에 따라서 카고, 군안차, 급유차, 그다음에 무기 탑재 차량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구 성능은 우수한 기동력과 생존성을 보장하고 다목적 활용이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전투 차량은 뭐 병력 수송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전투로 이제 변화가는 거죠.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 그러면 또한 여기에서는 적재, 그다음에 하역 장치, 그다음에 통신 체제 부착으로 인해서 이런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여기에서는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투 차량이 이런 어떤 다양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보면은 전투 차량의 발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투 차량은 어떻게 우리가 발전이 되어 갔는지 한번 보면 전투 차량은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욕망을 해결하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더 먼 것까지 어떤 생활 영역을 확정하려는 이런 욕망과 더 많은 물건을 쉽게 운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더 어떤 면에서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행이라든지 만약에 한번 물놀이를 하러 가더라도 보면 시골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릴 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곳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다음에 사람이 없는 곳을 이렇게 찾아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어떤 욕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제일 먼저 어떤 전투 차량에 인류가 사용하는 운반수단에서 이게 썰매가 효시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썰매는 사람으로 이용했다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어떤 동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차를 거쳐서 속도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이제 이 마차를 거쳐서 풍력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를 개발되면서 이제 전기를 이용하는 전기 자동차가 되면서 이제 차츰 이런 어떤 가솔린 자동차를 통해서 포드형 이런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에서는 발전되어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전투 차량의 발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1912년
미 육군의 어떤 4대 상용 트럭 구입을 계기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계기로 여기는 자동차가 병력이라든지 어떤 보급품 이런 장비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이제는 최초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1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는 차량의 표준화 및 어떤 참호전은 전투 목적에만 사용할 차량을 어떤 여기에서는 개발을 이제 촉발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1, 2차 대전을 이제 끝나고 나고 여기에는 자, 전차의 어떤 개발이 표준화, 호환성 이런 것들을 갖춘 군용 그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그 미국이 여기에서는 이런 미국이 어떤 이런 설계라든지 시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정 국가의 어떤 지형이라든지 기후 이 조건에 맞는 이제 군용 장비를 신속하게 이제 개량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이러한 측면이 이제 이루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차량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최신 정비 기술과 경량화, 그다음에 어떤 재질을 사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공중, 그다음에 수송성, 도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포함한 이러한 어떤 최신 장비가 이제는 추가적으로 고려할 이러한 요소들로 우리가 갖춰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는 전투 차량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 차량의 차체는 그 속의 병력이라든지 장비, 물자를 수용하는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에서는 우수한 거주성이라든지 안정성, 그 다음에 편리성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투 차량에는 동력 발생 장치, 전기 장치, 그 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 그 다음에 조향 장치, 현가 장치 이런 프레임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동력 발생 장치는 큰 장치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동력 발생 장치입니다. 동력 발생 장치는 여기는 그 연료와 이런 공기를 혼합, 연소해서 발생된 열 에너지를 피스톤의 어떤 왕복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구동에 필요한 동력을 발생시키는 여기는 열기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대부분은 사행정, 내연기관으로 여기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어떤 그 내연기관으로 여기에서는 왕복 운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엔진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동력 발생 이런 장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전기 장치입니다. 여기에는 자, 전투 차량의 운행이 필요한 여기는 전기 장치, 그다음에 전자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는 전원을 공급하는 각종 부품 및 우리가 회로를 여기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점화 장치에는 점화 장치,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 기계, 즉 기계식 장치 이런 여러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속품에는 시동 장치, 충전 장치, 등화 장치, 안전 장치, 계기 및 부속 장치, 실내 편의 장치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자동차용으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축전지는 뭐냐 하면 납선 축전지입니다. 납선 축전지. 납선 축전지입니다. 그래서 엔진 시동 시에는 전류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발전기 고장 시에는 일시적으로 어떤 이 전류를 공급해서 발전기 출력과 전력 소모 부하와의 어떤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이제는 여기에서는 이 축전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이러한 동력 전달 장치는 자,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동력을 여기는 이 바퀴로 전달하는 장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후륜 차량 여기에서는 발생되는 여기에서 것을 이런 어떤 바퀴로 전달하는 이런 장치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는 엔진의 어떤 구동력을 끊거나 이어지는 여기에는 클러치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에 맞게 엔진을 어떤 동력을 선택해주는 변속기, 그 다음에 여기 차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차축은 앞바퀴, 뒷바퀴 어떤 구동을 여기에는 이렇게 구동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유지몰설 조인트라든지
뭐 어떤 그런 감각 자동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는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조향 장치인데 이런 조향 장치는 자, 차량의 주행방을 바꾸는데 필요한 장치가 조향 장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 조작 기구, 기어 장치, 링크 기구로 우리가 이제 구성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정차륜 정렬에서는 직진성, 복원성, 보장, 그다음에 편마모 방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이뤄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형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동 장치입니다. 자, 제동 장치는 자, 주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여기는 감속하거나 그 다음에 정지시키는 장치, 이거를 우리가 제동 장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전투 차량의 어떤 게 고속성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브레이크는 운전석에 있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마스터 실린더에서 발생된 유압이 이제는 튜브를 통해서 각 바퀴에 있는 실린더에 전달돼서 이제는 이런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제동 장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감속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그러면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면 자, 회전, 비회전 구조제 이런 것들을 가해지는 압력을 통해서 여기는 제동 표면에 이제 이 제동 표면이 이렇게 이제 축축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차륜에 가해지는 하중에 의해서 감속 운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륜의 전체 반경,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중심에서 타이어의 어떤 외축이라든지 트레이까지 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좁혀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드럼 또는 회전자 여기에서 이런 반경으로 우리가 미치는 이거로 인해서 감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제동 표면의 어떤 마찰 계수, 타이어와 도로 간의 어떤 마찰 계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는, 그래서 우리가 급반치를 하게 되면 타이어 어떤 면에서는 급반 마모가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제동에서도 어떤 순간적인 그런 어떤 마모가 생길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제 현가 장치입니다. 현가 장치. 자, 이 현가 장치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는 이제 서스펜서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노면으로부터 이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해서 이제 승차감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차체와 기관 등을 보호해주는 장치다. 또는 우리가 이제 쇼바라고 하잖아요. 쇼바,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좌우가 별개의 차축으로 구성돼서 독립현가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현가 장치 구성은 스프링, 쇼크 업소바,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등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스테빌라이저는 독립형가의 차가 선회할 때 생기기 쉬운 어떤 롤링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 이제 이거는 스테빌라이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타이어는 접지성, 승차감 이런 향상을 위해서 이제 점점 이제 두꺼워져가는 현상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속에 튜브, 독립된 튜브가 없고 어떤 쉽게 펑크나지 않는 이제 튜블리스 타이어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차체장에도 이제 자꾸 보면 이 그 타이어가 자꾸 두꺼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가 두꺼워져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승차감 이런 거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따른 그 어떤 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따라서 또 이제 많게 또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국가별 주요 전투 차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별 전투 차량은 우리가 실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대충 이렇게 보면 4분의 1톤, 1과 4분의 1톤, 뭐 2가 2분의 1톤, 그다음에 5톤,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4분의 1과 4분의 1톤은 소형 전술 차량을 해서 여기는 어떤 우리가 찝이라고 하죠, 찝.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계열화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가 2분의 1톤에서 5톤은 우리가 이제 중형 전술로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소형 전술에서 이제 중형 전술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급유라든지 급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투 차량을 한번 쭉 보면 4분의 1톤 차량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과 어떤 4분의 1톤 차량들, 이것이 이렇게 이런 태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방탄차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전쟁과 전술 이런 거 관련된 같은 이런 차량들이 자꾸 이제 나오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5톤 카고, 그다음에 10톤 이런 군함차들이 또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BV206 여기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그 탑재 박격포라든지 이런 어떤 전자 장비를 탑재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요소들의 전투 장비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60년대와 70년대 어떤 이런 어떤 전투 차량의 어떤 모델이라든지 우리가 성능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존 차량 개발보다는 이제 신규 차량이 효율적이다.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군 불만 요인으로 작용한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어떤 민수 차량의 눈높이에 군수 차량이 못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차량을 끌고 가다 보면 이제 가끔씩 저도 뭐 군대 생활 이렇게 이제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하참 4분의 1 그 집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정말 이렇게 달려가는 차량을 한번 이렇게 쭉 뭐 죄송하지만 타이어를 군홧발로 이렇게 쭉 한번 밀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너무나 좀 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그 어떤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그런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차량이 이제 다음 장에도 있겠지만은 그 차량이 자꾸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이 군수 차량이 민간 차량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좀 따라오질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성능 개량 시장에 대한 어떤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군 불만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죠. 그래서 보면 지금은 이제 많은 차량들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군 차량은 과거에 어떤 그런 뭐 배기가스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오염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그런 그 배기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신규 개발을 통해서 군 차량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국가별 우리가 전투 차량을 우리가 보면 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전술 차량인데 이 한국군 차기 전술 차량과 미군 차기 전술 차량을 한번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4분의 1보다는 이제 많이 안정적인 그런 측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미국 차량, 미국의 어떤 전술 차량하고 우리의 전술 차량은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전술 차량은 이 각종 이런 어떤 전 장비가 이제 다 들어가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전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방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장애물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성능 측면에서도 여기는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단가만 따져봐도 이제 그런데 우리는 아직 미정인데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이 시야로만 이렇게 그냥 차량을 봐도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비교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보면 우리나라 차량이 아직까지는 지금 미약한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측면의 차량들이 개발되고 변경돼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제 4장 전투 차량입니다. 여기서는 자, 전투 차량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전투 차량의 요구 성능에서 주요 요구 성능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여기에서는 이제 전술 기동 능력입니다. 이 전술 기동 능력은 뭐냐면 자, 전술 차량의 생명은 뭡니까? 기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 기동 차량은 뭐 야지라든지 습지, 자갈 그런 어떤 그 지형 조건에서도 고속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전술 차량으로서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지형이라든지 기후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임의의 작전 지역에서 수월한 연료 확보를 위해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 뭐 이런 것들도 대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여기에서는 기술 어떤 기동 능력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화기 탑재 및 생동 능력입니다. 자, 이 높은 기동 능력을 보유하는 전술 차량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기관총 같은 이 화기 탑재가 이제 가능해야 하겠지요, 당연히. 그리고 총탄과 그다음에 지뢰 폭발에 대한 어떤 그런 승무원과 차량을 방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춰서 전투 지역에까지 최대한 어떤 근접 지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하기 탑재 능력, 생존 보정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자, 다목적 전술 운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 차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 차량의 최소한의 어떤 구조 변경을 통해서 여기는 각종 특수임무의 차량을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전술 운영 개념에 따라서 각종 전술 차량들을 여기는 계열함으로써 보급이라든지 정비 유지가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는 자, 대형 및 대용량 물자 수송 능력을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점차 대형화되고 대용량화되가는 이런 어떤 군사 물자를 신속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전술 차량의 자체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자체 적재라든지 하역 장치, 그 다음에 통신 체계 등을 부착해서 수송 소요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투 차량에는 첨단 신기술이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는 빨리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런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동력 장치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자, 하이브리드 전투 차량의 경우에는 자, 미 육군 발표에 따르면 이 하이브리드 엔진은 디젤 엔진을 장착한 경우에 40%의 어떤 연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항속거리는 최대 1.5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터리만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별도의 준비 없이 이런 도하가 가능한 이러한 하이브리드 이제 동력 장치가 이제는 지금 이제 개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현가 장치 기술입니다. 기존의 어떤 유기압식에서 이제 전기 계식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자, 현가 장치는 불규칙한 도면으로부터 이 차량 주행 성능이 보다 안정되고 그다음에 승차감 이런 것들이 향상돼서 피로감을 감소하고 그다음에 고색 주행이 가능하도록 이런 진동을 흡수하는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군용 차량이 현가 장치를 통해서 어떤 장이 그 어떤 중량 이런 중량당 에너지 흡수 이런 것들이 좀 높은 어떤 토시오바라든지 코일 이런 판스프링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우리가 그 어떤 피로감이 많이 높았었는데 현재는 어떤 그런 유기압식 현상 이런 유기압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승차감을 많이 높인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는 방호 기술입니다. 방호 기술은 자, 1970년대 이후 어떤 지뢰라든지 그다음에 급조 폭파물 등에 의해서 위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협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협을 어떤 과거 세계대전 때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지만 기동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런 압력이나 접착에 의한 방식으로 이게 작동됨으로 인해서 탐지나 제거가 비교적 용이한 이러한 어떤 폭발물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최근에 들어서는 전쟁 양상이 이제는 어떤 현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비대칭 형상으로 이제 변화돼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 전투라든지 매복에 의한 차량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뢰도 폭발 어떤 성형탄을 사용해서 폭발 유력이 증대되고 있고 작동 방식도 이때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감응이라든지 원격 조정 등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이제는 절실하게 이제는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방향 감시 타격 기술입니다. 자, 여기에는 전시 전투 차량의 어떤 효율적인 승하차, 그 다음에 전투와 시계 확보, 그 다음에 제한 지역에서의 어떤 적 피폭 행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차체 근접 및 어떤 차체 주변에 대한 이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어떤 이제 생각까지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감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후방 카메라 등을 장착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후방 지역에 대한 이런 감시라든지 타격 체계가 이제는 갖추어져야 되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전투 차량의 발전 추세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용차를 군용차로 개발하여 운용하거나 그다음에 군용으로 개발한 차량들도 상용 부품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자, 새로운 어떤 성능, 그다음에 재원의 어떤 신형차종을 개발 시에도 현종 차량에 대한 어떤 개량이라든지 개조를 주류적으로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 개발 방향은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새로운 소재 개발과 설계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제는 성능 개선이라든지 내구성 증가로 인해서 장비의 어떤 신뢰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고요. 차량의 경량화를 위한 부품 및 소재 개발을 통해서 차량의 어떤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자, 동력 발생 장치라든지 전달 장치 개발을 통해서 이제는 기동성이 향상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민간 차량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는 기동성이라든지 어떤 효율성, 뭐 이런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많이 향상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형 조건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이러한 특수 차량이 이제 개발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도의 어떤 등판 능력을 어떤 보유하는 이런 어떤 산악이라든지 빙설 지역, 이런 빙설 지역에도 주행이 가능하고 수륙 양용, 그다음에 공수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 군안도 이런 것들이 용이하도록 이제는 차량이 경량화되는 이러한 추세로 이제는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면 기동 장비 및 대기동 장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동 지원은 아군의 행동의 어떤 자유를 보장하고 적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대기동은 반대로 적의 기동을 저지, 그다음에 지원해서 아군의 어떤 기동 부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격 작전은 자, 신속한 기동을 위해서 기동로상의 어떤 장애물을 여기에는 이런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도하는 거죠. 하천이나 협곡을 여기 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지뢰라든지 도로 낙석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뢰지대에 대한 어떤 통로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전투 공격 차량 등의 어떤 무기 체계를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어나 지원 작전을 통해서 적의 기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상이라든지 포, 공중 이런 살포식 지뢰 체계 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기동을 방어하라든지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공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항상 보면 이런 방어물이라든지 지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차량의 어떤 기동을 제어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기동 대 대기동 지원 체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기동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아군의 행동을 보장하고 적의 행동을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동 체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전차라든지 장갑차, 전투 차량, 뭐 차륜형 전술 차량, 궤도형 전술 차량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동 및 대기동 지원 차량에는 자, 여기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기동 지원 체계와 대기동 지원 체계다. 자, 기동 지원 체계는 뭐냐면 자, 장애물 기폭 및 기동로 개설 장비, 그다음에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장비, 도하장 지원 장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동 지원 체계는 장애물 운영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운영 체계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동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개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거죠. 여기는 자, 제병 협동 작전 시 기동부대의 어떤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연이나 인공 이런 장애물 등을 신속히 개척하고 극복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대기동의 어떤 개념은 자, 여기 대기동은 적의 기동을 저지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전환하기 위해서 지뢰를 살포하고 그다음에 장애물 등을 운영해서 여기는 아군 부대를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물 운영과 거부적 어떤 이런 지원을 작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기동 우리가 지원은 자, 방어 시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나 공격 시에도 적의 테러를 차단하고
증오를 거부하고 아군의 측방을 보호하고 확보된 목표를 어떤 방어하고자 할 때 여기는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의 기동을 거부하기 위해서 적 기동을 억제하기 위한 이런 것들로 대기동 기종을 여기에서는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주요 뭐 기동이라든지 대기동 장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전투 장갑 도자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M9 A3 이제 이런 건데, 자, 이 전투 장갑 도자는 자, 장갑 차량에 전투 인원에 필요한 참호, 보호 시설을 구축하고 여기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전투기 통로를 개척하고 보주 활주로 건설이라든지 도하 지점 진출로를 개척하는 이러한 것들을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미 육군이 1998년부터 이제 운영한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는 전투 장갑 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속도는 최대 속도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지만 여기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갖춘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다목적 굴상기인데 여기 이제 다목적 굴상기는 여기가 이제 요게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얘기는 어떤 도자 같은 거 있잖아요. 도자 앞에 이렇게 저기 그 눈 미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똑같이 미는 거지만 여기에 이제 바퀴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두 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사람이 탑승해가지고 미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진이 잘못 들어갔네요. 자, 이 다목적 굴삭기는 자 야지 극복이라든지 주행 능력이 우수한 장비로서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여기에는 이러한 구성품을 부착해서 개인호라든지 교통호, 전자호, 방어진지, 포병진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지에 물자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러한 것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군 전력의 어떤 기동성이라든지 생존성을 증대시키고자 여기에서는 적 전력의 어떤 기동성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병 부대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교량 전차입니다. 자, 이 교량 전차는 이 어떤 그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여기에서는 도로 대하구라든지 대전차구 이런 어떤 장애물을 제거하고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교량을 구축해서 전투부대의 어떤 기동을 지원하는 이제 장비가 여기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어떤 그런 하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장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개척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도구대하고 대전차고 이런 장애물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전투 기동을 지원해 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이제 간편 조립교입니다. 간편 조립교는 여기에서는 자, 파괴된 교량이나 그다음에 대전차고 그다음에 계곡, 운하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기동이 불가한 이러한 어떤 지점에 제한된 지점에 교량자재를 조립해서 구축함으로써 기동을 용이해 주는 이러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장간 조립 이런 어떤 장간 조립에 의해서 여기는 이제 경량화 되어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구축 인원의 운영이라든지 뭐 시간 이런 소요가 비교적 우리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량 구축은 병력이 투입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편으로는 적 공격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고 원활한 수송이 요구됨으로써 수송이라든지 이런 구축관의 경계 대책과 교통 통제 대책에 대해서 여기는 기동부대의 어떤 지휘관과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이러한 요소가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간편 조립교는 어떤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는 7개의 어떤 그런 구성품으로 여기는 상부 지형부터 해서 경사 이런 교판까지 7개로 우리가 얘기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어떤 특수 경합금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차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차량 뭐 여러 가지 이들이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에서는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장간 조립교인데
이런 잠가 조립견은 자,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이제 미국과 영국 이런 이제 나라들이 인력으로 신속히 구축할 수 있고 다양한 협관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의 고량 장비를 이제 채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공병여단 고량 중대에 편제되어 있고 야전 공병이나 공병대대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사 곡사 하기의 유협이 이런 작은 후방 지역에서 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는 개발됐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지역은 적 위협을 고려해서 이제 군단급 이사 이 근접 작전 지역에 이제 용의가 우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류의 군 교량보다는 구축을 위한 인원이라든지 시간 이런 장비 소요가 많아서 적의 직사하기라든지 곡사하기 이런 위협이 어떤 면에서는 덜 그런 위험한 지역 이런 후방 지역에 우리가 주로 사용된다고 하면 된다고 우리가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리번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번교. 여기에는 자, 하천 장애물 이런 하천이잖아요. 이런 하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장비로 부교를 구축하는데 여기에선 소요되는 인원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을 전략하고 전투 장비의 신속한 도하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리본교가 이제 개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전투 장비의 화물선에 실어서 운반하는 문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필요시는 문교를 연결하여 물 위에 떠 있는 교량 구축이라는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재래식 장비에 비해서 운반이라든지 구축, 철수가 용이하고 부조와 차도가 일체식으로 되어 있는 교절식 장비가 여기에서는 리변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에는 지뢰지대 이제 통로 개척 장비 우리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뢰지대의 돌파 이제 개척 장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트레일러의 적재돼서 이런 트레일러의 적재돼서 로켓 모터가 전개되고 이런 여기에서 로켓 모터가 이제 여기 날아가는 거죠. 로켓 모터가 이제 전개되는 이 장애악으로 인해서 지뢰지대를 돌파하고 작전 시 여기는 전투 차량 통과를 위한 통로를 개척하는데 이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로를 개척하고 신역 장애하려는지 로켓 발사대 트레일러 등으로 해서 구성이 돼서 이루어져가는 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뢰지대라든지 통로를 개척하는 이러한 우리가 장비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지뢰 탐지기입니다. 이제 지뢰 탐지기. 이 지뢰 탐지기는 자, 여기에서는 이 지뢰 탐지기는 자, 지하에 매설된 대전차라든지 이제 대인 지뢰의 매설 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금속 지뢰 탐지기가 우리가 이제 여기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지뢰의 탐지 여부는 이 헤드세트를 통해서 이제는 가청음이나 지시기 이런 거를 통해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원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쓰냐 하면 여기는 이제 알칼리 건전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뢰 탐지기는 휴대하기가 간편하고 그다음에 운영병 한 명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경량으로 여기는 사용하기가 이제는 용이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뢰 탐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자, 기동 장비 및 대기동 장비인데 여기에서는 자, M139 다목적 살포 지뢰는 자, 여기는 UH 60 헬리콥터나 지상 차량이 장착되어 지뢰를 빠르게 설치하는 시스템으로서 적의 움직임을 지연시키고 고립시키기 위해서 아군의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거는 공격적으로 또는 방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장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헬리콥터 지상 차량에 지뢰 발사 장치를 장착을 해서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대전차 지뢰를 살포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구성은 대전차 지뢰 5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는 발사통에서 이제 40개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트럭은 이제
이런 탑재 타락에서 5톤 트럭에 탑재를 하여서 15분 내에 960발의 어떤 지뢰 살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뢰지대 이런 장치로서 우리가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